기록.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게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오늘 마우스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시크릿 건강 핸드북 두 번째에서 오늘은 장 건강 먼저 들어갈게요. 인체의 뿌리, 장 건강에 대해 가지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고 세로토닌의 90%,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분비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내 환경은 유익균이 30%, 유해균이 5에서 10%, 중간균이 60에서 65%일 때가 가장 이상적인 장내 환경이고요. 이 균형이 깨져서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탁해지고 그 결과 전신의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은 인체의 뿌리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소나 퇴비를 주더라도 뿌리가 약해서 흡수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식물의 뿌리가 건강하면 잎과 가지, 열매가 모두 튼튼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의 상태가 좋을 때 음식물이 그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근데 유해균이 많으면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잘 발효되어야 좋은 영양소가 들어오고 부패되면 나쁜 노폐물과 독소들이 장 점막을 자극해서 장을 훼손시키며 몸을 병들게 합니다. 장에서부터 들어온 독소와 노폐물은 혈액을 탁하게 하고 온몸을 병들게 하는 거죠. 장내 유해 독소는 변비와 설사는 물론 고혈압, 당뇨, 지방간, 아토피, 비염, 천식, 암 등 모든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이 장인 거죠.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전반적인 문제가 장내 유해 독소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근데 소장하고 대장이 있죠. 대장의 병이 더 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상한 음식이나 독성 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면 설사를 일으켜 빼내는 것도 대장에서 하거든요. 대장은 음식물 찌꺼기를 최종적으로 분해 처리하므로 대장 점막이 혹사당하기 쉽고요. 대장 점막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탁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병이 더 잘 생기는 거고 대장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유산균, 아까 유익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게 유산균 부분인데 어떤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몸에는 400조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 무게만 해도 1에서 2kg이 되고요. 그중 100조 마리가 대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익균은 음식물을 발효시키지만 유해균은 음식물을 부패시키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장내 환경은 유익균이 30%, 유해균이 5에서 10%, 중간균이 60에서 65%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대장에 사는 수많은 세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장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검사 그 식중독 이렇게 할 때 대장균 이렇게 얼만큼 나왔는지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대장균은 나쁘기만 한 균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식품위생검열 시에 대장균을 지표로 삼는 이유가 대장균이 있으면 다른 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 중간균에 불과하다는 거죠. 장의 상태에 따라 이 대장균이 유익균도 되고 유해균도 된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유익균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의 비율이 높아서 음식물이 발효되어서 장으로 들어오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음식물이 부패되어서 장으로 들어오면 혈액이 오염되고 탁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에 있기 때문에 장 상태에 따라서 면역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이 면역력에 달려 있다는 거, 장에 달려 있다는 거죠. 면역력의 70%가. 여기 보시면 유산균의 비율을 높이려면 식사할 때 현미, 채식 위주로 바꾸고요. 또 식이섬유를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장 건강과 장 누수 증후군 이렇게 보면
건강의 척도는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은 해독과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장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면 장 점막이 손상되어서 염증이 생기고 손상된 장 점막에 독소가 침투해서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서 질병을 야기하는 거죠. 이게 장누수 증후군인데요. 장 점막이 손상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유해 화학 물질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죠. 식품 첨가물 많이 먹거나 이게 많이 들어있는 거 많이 먹는 경우가 많고요. 보시면 여기 과도한 육류 섭취 같은 경우에도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육류 섭취할 때 보통 가축들이 GMO 옥수수 사료 먹고 각종 항생제 투입이 되죠. 또 위장약, 합성 비타민 범벅의 사료를 먹으면서 유해 물질을 축적을 하는데 그 고기도 좋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다고 이렇게 많이 먹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고기로 적정량만 먹는 게 중요하고 이런 고기들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이런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장 점막을 손상시켜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은 항생제, 중금속, 농약, 방부제, 화학 첨가물, 스트레스 등으로 압축할 수 있고요. 여기 장 점막이 건강할 때와 장 점막이 손상되었을 때 이게 장 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되게 쉽게 그 그림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 점막이 건강하면 여기 이런 독소들이 있죠. 여기가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장이에요. 그 지금 커서 있는 데가 여기가 육모죠. 그러니까 여기 건강한 장의 육모는 유익균으로 뒤덮여 있어서 잘 분해된 영양소만 이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흡수가 되고요. 각종 면역 물질과 3천여 종의 효소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영양소만 이렇게 흡수하니까 혈관이 깨끗하죠. 근데 장 점막이 손상돼서 이렇게 틈이 벌어져 버리면 독소들이 이렇게 혈관으로 침투되는 거죠. 그러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부분이고 이렇게 된 게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장의 상태를 건강하게 해야 이런 유해균들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유산균의 역할과 선택의 기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장 건강은 무병장수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나이가 들면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잖아요. 그러면 유익균 자체가 나이 들면서 줄어든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갈증 난다고 찬물 먹고 그러니까 아이스 커피 먹고 주스 먹고 맥주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이 차가워지고 유익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따뜻해야 유익균이 자라고 먹은 음식물의 발효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유익균을 단기간에 증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산균, 식이섬유, 올리고당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산균을 먹는 게 좋을까? 첫 번째, 장까지 살아서 들어가는 생존율이 높아야 합니다. 장까지, 그러니까 위산이라든가 이런 그 산에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생존 율이 높아야 장까지 살아서 간다는 거고 장 점막에 잘 부착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장 내에서 잘 증식이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중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위산, 담즙에 살아남고 장에서 잘 풀어지는 특수 코팅된 것이 좋다고 했는데 요새는 위산과 담즙에서 생존력이 월등한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유산균도 발달이 돼가지고 최근의 유산균 시장은 생존율이 뛰어난 유산균주를 발견해서 배양하고 순 기능을 하는 유산균 종류를 어떻게 배합하는가가 더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의 기능을 소장의 기능을 많이 하는 유산균 그다음에 대장에 많이 기능을 하는 유산균주. 요새는 질 유산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 속에 그런 그 유산균,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유산균주 이렇게 해서 그런 순기능하는 유산균 종류를 어떻게 배합했는가 그런 부분들도 되게 지금 발달해 있는 상태고요. 요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더해진 차세대 유산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장만이 아니라 피부, 입, 귀, 눈, 생식기, 소화기 등 우리 신체 기관 모든 곳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중에서 장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이 인간으로부터 살 것과 먹을 것을 제공받는 대신 우리 몸에서 유해균을 막아주고 대사작용, 면역 조절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공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미생물 자체가. 여기 보시면 유산균을 고를 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한 포에 유산균 몇 마리가 들어있어. 너네 건 몇 개 들어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산균주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 유산균이 몇 종류의 유산균이 배합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식이섬유. 또 장 건강에 되게 중요해요. 유산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엄밀하게 말하면 탄수화물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혈당도 안정시키겠죠. 우리 몸속에서 장 속에서 수분과 찌꺼기 등을 포집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장벽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의 양은 대변의 양과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많이 하면 대변의 양이 많고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고기를 주로 먹는 서양인들은 대변의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과 함께 당분을 빨아들여서 서서히 배출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서 당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식이섬유만 충분하게 섭취하면 원활하게 배출되기 때문에 고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도 잡아줍니다.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해주시고요. 유산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식이섬유니까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식이섬유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이 현미식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그 유산균하고 식이섬유 섭취하면 그러니까 왜 유산균 먹었는데 방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처음에는 가스가 많이 나오다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변이 굵고 황금색에 가까워지면서 배변이 시원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장내 점막이 개선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 하루에 하나 유산균 이렇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장 상태가 안 좋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3포 이상씩 이렇게 먹어줘도 되게 좋거든요. 장내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데 좋은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챕터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생활용품에 환경 호르몬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 호르몬이 도대체 뭐냐?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학 물질이 체내에 들어와서 마치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환경 호르몬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 호르몬은 생식 기능과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생명체의 이상 행동을 일으키며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나 물은 물론이고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담고 포장하는 용기 등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검출될 수 있어서 환경 호르몬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그나마 환경 호르몬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7쌍의 부부 중 1쌍이 자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의 정자 수는 줄어들고 있고 또 불임 판정을 받는 여성의 수는 늘고 있고요. 미국이나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가슴에서 멍울이 잡히고 음모에 털이 난 3세 여아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성기가 돌출되지 않은 채 태어난 남아도 있다고 해요. 모두 성호르몬 교란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이게 그 환경 호르몬에 대한 부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이런 영상들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생리불순과 부인병, 자궁 이상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고요. 많은 학자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성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성의 구분까지 모호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학물질이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죠.
환경 호르몬이란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학 물질이 체내로 유입돼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고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네, 호르몬은 그 생명체의 거의 모든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조절 시스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하게 작용하며 생체를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도 그 영향이 생체의 그 전 영역에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연구에서 아까 말했듯이 생식 기능과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생명체의 이상 행동을 일으키며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그다음에 노닐페롤 등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DDT, 그러니까 70년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게 발견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주요 환경 호르몬과 발생 원을 보면 다이옥신은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요. 염소 표백 및 살균 과정에서 또 월남전 고엽제 성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용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용기는 되도록이면 아니고 쓰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프탈레이트, 인공피혁,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식품 포장재, 폴리염화비닐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DDT, 농약, 합성 살충제, 알킬페놀, 이게 합성 세제, 샴푸, 형광 표백제, 주방용 세제에서 나오고요. 비스페놀 A, 합성 수지 원료, 식품과 음료 캔 이렇게 코팅되어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계면 활성제로 사용되는 페놀유와 비스페놀 A, 선박 등의 도료, 세제, 목욕용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의 문제는 여기 또 얘기드리고 싶은 게 매년 수십만 종 이상의 화학 물질이 실험실에서 합성되고 있고요. 그중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자연계에 어떻게 폐기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라는 거. 이거 엄청나게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폐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면 이게 문제가 엄청나다는 거 그러니까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문제가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문제와 함께 세계 3대 환경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호르몬의 활동을 방해하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인체 내 호르몬 생성 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뇌하수체라든가 부갑상선, 이렇게 보면 갑상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호르몬과 수용체의 관계는 열쇠와 자물쇠 같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그 서로 결합해서 신호가 세포 내 유전자에 전달되면 몸에 필요한 특정 단백질을 생산해서 생체 기능을 합니다. 근데 환경 호르몬이 그 호르몬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가 속아요. 그러니까 속든지 아니면 기능에 고장이 생겨서 정상적인 호르몬의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하겠죠?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하니까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식 기능의 이상이나 세포의 기형, 이상 증식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DDT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1970년도에 사용이 규제됐는데 저개발국에서 사용된 것이 바람을 타고 날아온 것으로 뭐 흰머리 독수리와 뭐 어류의 몸에서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고 해요. 환경 호르몬은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생체 축적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대양의 깨끗한 바닷물에서 건져 올린 덩치 큰 해양 수산물 등의 그 중금속 축적량이 많은 것도 먹이 사슬 때문이고요. 또 이게 생선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문제 많았죠. 생리대, 살균 세정제, 에어컨 필터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처럼 앞으로 환경 호르몬의 피해에 대한 논란은 환경 문제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합성 계면 활성제가 그 인체에 해로운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보통 환경오염의 주범을 공장 폐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집집마다 버리는 가정의 하수가 더 오염시킨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씻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세제, 목욕용품, 세안제, 화장품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의 암 예방협회 회장인 사무엘
엠스틴 박사는 발암물질의 90% 이상이 세제, 목욕용품, 화장품 등의 경피독 화학물질일 수 있고요. 흡연보다 3배 이상의 발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합성 계면활성제가 왜 해로울까? 첫 번째 이유가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이나 옷 등에 남아있는 합성세제가 물로 완전히 씻기지 않아서 입이나 피부로 또 다시 우리 몸에 스며든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물속으로 흘러들어간 합성세제는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또다시 식수로 되돌아온다고 해요. 근데 정수기가 그거를 다 걸러주느냐, 이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합성세제 성분, 일부 합성세제 성분은 발암물질로서 식품 첨가물로는 일절 사용이 금지될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공해병을 일으키는 중금속의 흡수를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 성분이나 중금속과 같은 화학물질이 유입되면 그 독성이 진짜 곱하기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몇 배로 증폭된다고 해요. 이를 칵테일 효과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말 되게 중독성이 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다섯 번째는 그 임신한 쥐의 합성세제의 주성분인 ABS를 투여했을 때 악성 종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세제는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적조를 일으키고 어패류의 부화율을 떨어뜨리고 기형적인 어류를 발생시키고 식물의 성장과 생육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합성세제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뭐 편리하게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쓰면 되지 하는 그런 합성세제 쓰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을 파괴하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자연, 친환경 생활용품으로 바꿔 쓰는 사소한 습관이 자연을 살리고 후손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친환경 세제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세제가 빨래 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치약도 우리 씻는 거, 샴푸, 그다음에 전반적인 뭐 주방 세제 같은 게 다 세제거든요. 그러니까 치약 같은 경우에도 잘 고르셔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닦는 치약에 합성 계면활성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물에 잘 녹지 않는 치약은 입안 점막에 달라붙어서 점막 손상을 하는 거는 물론 치주염, 풍치, 위염, 간염, 잇몸 질환, 피부 질환, 식도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왜 깨끗하게 이렇게 씻기 위해서 연마제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입자가 고운 진흙에서 추출했나 여기 그림 보시면 진흙에서 추출한 연마제 입자는 고르게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요. 합성 연마제 입자는 날카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닦을 때 계속 닦다가 이렇게 보시면 뭐지? 잇몸이 시리거나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게 치약의 연마제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양질의 연마제를 쓴 치약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용 세제 같은 경우에 설거지를 오래 하거나 그다음에 물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주부들이 습진이 많거든요. 그게 합성 계면활성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주방 세제로 이렇게 바꿔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물에 잘 녹지 않는 세제는 그릇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붙어 있으면서 국이나 밥, 음식물을 담을 때 녹아 나와서 다시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세제를 먹는 셈인데 이렇게 먹는 세제의 양을 환산해 봤더니 1년에 소주잔 한 컵에서 2컵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이게 밖에서 먹는 음식인 경우엔 특히나 더 많겠죠. 그러니까 뚝배기 그릇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끓이면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게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천연 계면활성제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친환경 식기세정제나 채소 과일 세정제를 사용하면 이런 부분이 아까 같은 문제를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걱정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샴푸 같은 경우에도 884종의 맹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의 비율이 샴푸는 17%, 그다음에 주방용 세제는 24%, 가루 세제는 33%라고 해요.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갈수록 세척력이 강한 부분이고요. 또 이 샴푸가 두피에 이렇게 그 감을 때 그 모공이 열려 있는 게 되게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경피독하고 자궁 내막증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자궁에 있는 혹이 되게 컸었던 그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호르몬의 과잉 분비라고 보고 여성 호르몬 억제제로 약 처방을 했지만 혹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통증을 느꼈는데 독성이 적은 천연 샴푸로 바꿔 쓰기 시작하면서 혹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 온 샴푸가 생리통, 자궁혹이나 염증, 자궁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 한 여성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연구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또 샴푸를 사용하실 때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90% 이상의 샴푸가 약알칼리성 샴푸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되게 깨끗하게 빼줘요. 약알칼리가. 우리 세탁세제가 약알칼리거든요. 근데 우리 피부와 두피는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막이 가장 그 단단해져 가지고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샴푸, 약산성 샴푸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 두피 보호막을 훼손시키지 않고 염증이 생기지 않고 또 체내로 독소가 유입되지 않게 하려면 약산성 샴푸를 이렇게 쓰셔야 되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도 그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부분을 쓰셔야 되고요.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그냥 마트에서 고르는 제품들이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게 되면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 하나를 고르고 치약 하나를 고를 때도 친환경 제품인지 이게 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가족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지구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세정제로 바꿔 쓰시면서 그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도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환경 호르몬과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접목시켜 가지고 할 건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이어트 디톡스 부분하고 물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근데 다음 주 화요일이 설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